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 납치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은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서 시멘트가 부어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영화 범죄도시의 현실판 사건이라고도 불리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벌어진 이 살인 사건과 함께 최근에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경동맥을 찔러 살인자가 된 의대생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로 연결해 보죠.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태국 파타야 사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 일단은 이 사건 어디까지 지금 알려졌습니까? 예. 일단은 범인은 한국인 3인조고 피해자분은 한국인 단독으로 혼자 피해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알려지게 된 거는 이제 이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한테 이제 협박 전화가 오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게 됨으로써 알려졌고, 사건의 전개는 아마 지난달 30일쯤에 이 피해자분이 태국 파타야로 태국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벌어진 일 같습니다. 2일에서 3일 사이에 납치가 이뤄진 것 같고, 아마 4일 언저리에 살해당해서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유기된, 그것도 이제 좀 잔인하게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서 유기됐고, 이걸 공조한 그 태국 경찰이 그 저수지에 점습을 동원해서 13일쯤에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제 그 한 범인 중에 한 사람을 전북 정읍에서 체포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피해자 어머님이 이제 협박 전화를 받고 이제 신고를 한 건데요. 당시 협박 전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법 마약을 물속에 버려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1,200만 원 몸값을 가져오라. 그러지 않으면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건데요. 일단 갑자기 마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 마약 관련해선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말하자면은 마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 부모님한테 이제 일종의 겁을 주고 경찰한테 연락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자면 피해자분이 마약을 다뤘다, 이거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이건 네.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 살인자들이 일종의 피해자 가족을 올가매기 위한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문제가 이제 액수가 1억 한 1,000만 원 정도 같습니다. 네, 저기 네. 요구한 게 좀 숫자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전문적인 조폭이나 이런 범죄 전문가들은 액수가 아주 적거나 아주 많거나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들인 비용을 다 받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그 금액을 들었을 때 아마추어들이구나, 이게 좀 범죄 경력이 좀 낮구나라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이런 납치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마추어 같습니다. 아마추어로 보십니까? 네네. 그런데 이 범행 수법을 보면 어떤 영화보다도 더 잔인해 보이거든요. 드럼통 안에 시신이 발견됐고 또 시멘트를 부었다고 하니까 이 범행 수법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영화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말하자면 영화 신세계하고 범죄도시 2를 조합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신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하고, 범죄도시 2에서는 베트남에서 셋업 범죄, 그리고 이런 영을 보면 두 가지의 조합을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체는 잔인하고 아주 매우 위험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모방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약간 균형 잡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납치를 했는데 CCTV 다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렌트카를 이용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국에서 렌트카를 이용했다고 하는 건 자기 신원을 다 노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불법적인 형태의 번호판 획득이라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태국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자신을 노출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마추어 같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 불균형하다. 이게 초기에 그러면 어떤 납치하게 된 경위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피해자는 30대 남성이고
뭐 태국에 사시는 분이거나 그게 아니라 관광하러 가셨다가 지금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해자는 일단 한 명, 3명 중에 한 명이 붙잡혔습니다. 한국에서 붙잡혔어요. 전북에서 붙잡혔거든요. 그리고 20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성격이 확실히 나올 수 있죠. 예, 이제 태국에 혼자 여행 가시는 경우는 사실 드물 겁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 분이 같이 가니까. 그러면 가능성은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인터넷 채팅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유인됐을 가능성이 있죠. 말하자면 태국 쪽에 놀러 오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일자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로 외국으로 이게 유인되는 경우는 요즘 많은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중국, 뭐 일본 같은 형태로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피해자분 뭐든 일자리나 선량한 마음을 갖고 갔는데 가서 범행을 당했을 수 있고 20대의 정읍에서 잡힌 범인 같은 경우도 역시 완전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저 고액 알바를 시킨다고 유인하고 범행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머지 2명은 태국에서 이제 도망 중인데 한 명만 9일날 그러니까 미리 들어왔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이 범죄자들의 목적은 돈 갈취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액수가 좀 애매하다는 게 돈 갈취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돈의 갈취? 예를 들면 죽이면서까지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협박을 먼저 하려고 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2015년에 발생했던 임모 씨의 똑같은 이름의 파타야 살인 사건에서 그것이 나온 그것처럼 무엇인가 불법적인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해서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 전환됐을 가능성 몇 가지 가능성을 아마 경찰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범인 지금 1명 잡혔는데 용의자 총 3명입니다. 2명 지금 아직 안 잡혔거든요. 나머지 2명도 곧 검거가 뭐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공조하고 있다고 하던데 태국이랑.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명이 원래부터 작정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순차적인 청부라거나 순차적인 가압을 시킨 거라고 하면은 전체 범죄를 각각이 모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점저직 형태로 끌어들였을 수 있다고 하면은 조금 검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잡긴 잡겠지만은. 네, 이제 태국 경찰의 의지가 중요하고 외교적인 어떤 또 영향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프로파일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원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들의 관계도 그렇고 이걸 다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봐야 될 텐데 앞으로 수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 지금 있는 정부에서 잡힌 범인을 정확히 어디 단계에서 개입을 했고 뭐 본인도 얘기를 하지 않는 본인이 뭐 주범류에 속하는지 아니면 종범류에 속하는지 이거부터 확인해서 전체적인 범죄의 계략적인 걸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 찾다 보면은 당연히 다른 공범들의 연락선이 찾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일어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인 사건 좀 짚어봤고요. 이것은 지금 이제 3명 중에 1명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거를 좀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만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의대생 살인 사건 짚어보도록 하죠. 이건 한 일주일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아셨을 것 같고 전 좀 이것 좀 여쭤볼 것 같아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프로파일러는 어떤 경우에 왜 투입을 합니까? 프로파일러는 연쇄성 사건, 위상동기 사건에 주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 그 범행의 잔혹성, 이것으로 인해서 서초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투입을 요청해서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투입되는 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범인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이런 사건에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어떤 사람들을 아무 어떤 사건에만 다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투입돼서 수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보통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데요? 이번엔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이게 진행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여부 없이 강제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본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고 이 PCR 테스트하고 사이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뭐 자기 기입식 방법이 아니라서 전문 검사관에 의한 3번에 걸친 정확히 2번 반이죠. 전 검사, 본 검사, 후 검사가 진행되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투사 검사입니다. 말하자면 피검사자를 놓고 검사자 2명 혹은 3명이 여러 가지 그 질문 문항에 대해서 판별해서 그 점수를 매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프로파일러님이 조금 전에 이번 사건에서 과연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 이런 것이 중요할까라고 의문을 좀 제시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이코패스보다는 어떤 교제 폭력 살인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교제 폭력의 사회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제 폭력을 당하고 거의 그 중에 반 이상은 살인을 당하는데 사회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사이코패스 여부로 돌아서 버리니까 여론이 그러면 이제 그 범인이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네. 사회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교제폭력 살인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합니까? 네네. 또 지난주에도 또 하나, 그전에도 또 하나, 김래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변호인을 동원해갖고 방어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피해자는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좀 지역적인 문제에 좀 천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 경우에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에 미리 흉기 구입했고요. 범행 후에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계획범죄라고 드러났고 주목할 거는 이 피해자가 스스로 계획범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범죄 맞다. 그런데 오래 계획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보통은 피의자들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피의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방송 용어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 계획이라고 인정하는 게 훨씬 더 법관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지금 이 피의자가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능이 높은,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내가 계획을 했다. 예. 그런데 부분적으로 계획을 했다. 오래 하지 않았다. 그렇죠. 오래 하지 않았다. 오래 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발적이라는 얘기죠. 말장난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형량이 판단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으로 계획범죄, 우발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 편하다고 하는 거고 또 그냥 하는 어떤 일상적인 용어이지만은 실제의 범죄 수사와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계획성이 있느냐, 그 계획성이 어디로부터 유발되는 거냐. 이 계획성은 피해자로부터 유발됐다라고 분명히 그 재판에 들어가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계획범죄 주장은 피고인, 그러니까 지금 범인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정형이 돌아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많은 변호사분들도 이걸 계획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 끝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형태의 지능이 높은 범죄자들은 그렇게 재판 전략이나 아니면 자기 방어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피해자는 또 사람들이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피해자의 경동맥 부위를 20여 차례 공격했다는 건데 사실 아주 목이라는 부분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았을 거고 이 사람은 의대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았을 거고 일부러 그 부위를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것도 수십 차례 공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범행 당시 어떤 심리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아마 이 정도의 좀 똑똑한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범죄 심리학책을 조금 보고 당연히 법의학도 공부를 했고 그럼 법의학책에 부과돼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버킬, 과잉살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예. 실제는 이건 과잉살상이죠. 왜냐하면 사실 뭐 죽음에 이를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공격했다는 것은 그게 심신미약이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퍼스널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나라만 2인증 혹은 뭐 탈인격 뭐 이렇게 되는데 쉽게 우리가 뭐 편한 말로 눈이 돌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눈이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찔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심신미약 주장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여섯 번 찔러도 죽을 사람을 수십 번 찔러대는 이유가 그러니까 시차가 조금 있지만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의학자들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다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이 범행의 전체 과정을 보고. 그렇군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프로파일러님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 피의자 캐릭터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범행 동기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표면적인 것과 심층적인 부분이 있는데 심층적인 건 나중에 그래서 표면적인 것은 자기 존재감의 부정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망상적 공격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소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사실 이번 사건 피의자 이제 유족이라고 하는 분이 뭐 이제 SNS 이런 것도 썼습니다.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이 의대생이 수차례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살 협박을 했다. 자살하는 거 막으려고 피해자가 갔다가 살해당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제 폭력과 교제 살해 사건들 보다 보면 가해자들이 자살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막으려다가 피해자가 희생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심리 이거 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폭력이다, 폭력. 폭력. 그러니까 자살, 내가 죽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절대 죽을 생각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네. 그거는 결국은 죽을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절대 나로부터 못 도망간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죠? 아닙니다.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당사자들이 느끼고 이제 겪는 일들도 있을 텐데 이게 교제 중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위험 징후, 위험 징조, 살인의 전조로 볼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겠다고 자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스토커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교제 폭력은 그게 바로 직접적인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일단은 단계가 예. 거의 매우 위험한 100으로 생각하면 85 정도 이상 넘어섰다고 봐야죠. 그때도 이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공권력이 당연히 투입돼서 개입해주면 좋은데 아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겪는 이 사람들이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안전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분들이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혼자서 안전이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게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모르면은 묻고 전문가한테 물어갖고 꼭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조금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청해서 공적으로 해결하라고 제가 꼭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주변에 알리시고 혹시 지금 우리 폴파일러님이 지적해 주신 이 위험 징조가 보인다? 절대 만나러 가면 안 되겠네요. 절대 폐쇄적이거나 아니면 폐쇄적이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걸로 판단되는 건 절대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